과장을 맡아주신 연세대 행동과학연구소 소장 김세주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 김세주입니다. 오늘 연세대 강남세 브란스 병원 디지털 건강관리 솔루션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요. 아마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세팅이 돼도 디지털이어서 실행이 좀 안 되는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정신과에서 제일 핫한 그 디지털 사이키아트리에 대한 것들을 최신 지견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for Depression Diagnosis, 마인드랩이라는 제목으로 강남세 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정호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석정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마인드랩이 우울증 진단을 위한 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데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2등급으로 분류받았고 탐색 임상 시험과 확증 임상 시험을 마치고 현재 식약처에 확증 임상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보안 답변까지 제출해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식약처 허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에 대해서는 간단히 그 슬라이드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2019년 11월부터 마인드AI라는 교원 창업 기업을 설립해서 대표이사로 연구개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마인드랩의 원리와 배경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HPA 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연구에서 코티졸의 역할이 규명되기 시작하였고요. 1980년대에는 이 부분을 신경내분비학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1990년대에 HPA 축과 연결되어 있는 유전자 연구과의 관계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하고 2000년에는 임상 적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것과 만성질환과 HPA 축의 연관성은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1930년대부터 해서 이런 스트레스와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HPA 액시스와 우울증 간의 관계를 제일 먼저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우울증 연구에 이어서 이제 신경생물학적인 연구를 종합하면서 글루코코티코이드 수용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정신질환이 얼리라이프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연결된다라는 그런 연구가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는 지금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PTSD나 바이폴러 디스오더, 스키조프레니아에서도 HPA 액시스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개인화된 정밀 연구, 정밀 의료에서 이 HPA 액시스의 컴포넌트를 어떻게 타겟팅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그 연구 주제가 되고 곧 임상 적용이 이제 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HPA 축을 지금 임상 연구에서 연구 단계에서 임상 현장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덱사메타손 서프레션 테스트라는 것은 밤에 덱사메타손을 투여하고 다음날 아침에 코티졸이 올라간 상승 여부와 억제 여부를 판단해서 우울증 진단을 하는데요. 이러한 모디파이드 DST를 통해서 우울증 진단하는 민감도가 약 44%의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이코틱 어펙티브 디스오더나 믹스드 매닉 디프레션에서는 조금 더 그런 진단 정밀도가 올라간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서브타입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임상에 적용할지가 이런 민감도가 낮고 이큐보컬한 파인딩이 많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고요. 2011년에 메타아나리시스 리뷰에서도 보면은 코티졸이 증가되고 ACTH가 증가되어 있고 코티코트로핀 릴리즈 팩터는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통계적인 이펙트 사이즈가 이제 너무 작아서 유의하지는 않다 이런 결과들을 내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메소돌로지를 이제 엄격하게 적용하면 전체적인 이펙트 사이즈가 0.3 정도 수준으로 좀 중간 크기보다 조금 낮은 그런
효과 크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임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1997년에 커시번 박사 등이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그 논문에다가 발표를 한 이 코티졸 어웨이크닝 리스판스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인상적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10대 청소년부터 어른 성인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기상 후 30분 동안 이 코티졸 농도가 셀라이바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코티졸 어웨이크닝 리스판스가 모두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 연령대에서 그리고 남성 여성에 관계없이 확인됐다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보고를 하였고요. 한국에서는 2011년에 안현섭 박사 등이 이런 그 건강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아침 기상 직후에 이렇게 30분 동안 상승했다가 다시 30분 뒤에 떨어지는 이런 코티졸 어웨이크닝 리스판스가 한국인에서도 잘 관찰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할 때 이제 셀라이바를 이용해서 했고요. 셀라이바를 아침에 집에서 침을 모아서 분석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임상 그 현장에 적용하기에 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티졸을 합성하는 과정을 보시면 HDL 콜레스테롤로부터 프레그놀론을 거쳐서 DHA로 가거나 코티졸로 가는 이런 합성 경로가 있는데 이 과정이 모두 아드레날 코텍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드레날 코텍스에 콜레스테롤 원료로 DHA와 코티졸 합성이 되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코티졸 생산량을 높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스틸 현상이 일어나서 DHA 레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스트레스 1단계에서는 DHA 감소가 일어나면서 코티졸은 증가가 되는데 2단계로 넘어가면 코티졸도 떨어지고 DHA는 더욱 떨어지면서 3단계를 거쳐서 부신 피질이 필요한 단계, 이그조션된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아드레날 글랜드의 펑셔널 메디신에서 이되고 있는 아드레날 코텍스의 펑셔널 스테이징 이론입니다. 부신 피질의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걸 바이올로지컬하게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콜로지컬한 팩터 중에서 얼리 라이프 스트레스를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이것이 결국 지네틱한 서셉터빌리티도 있고 피탈 프로그래밍에도 영향을 주지만 결국 태어나서 초기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겪는 얼리 라이프 스트레스들이 알로스타틱 프로세스에 의해서 스트레스 대응 층계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잘 적응하면 이제 리질리언스가 높아지는 거지만 잘 적응될 수 없는 HPA 엑시스 펑션을 갖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벌러러빌리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얼리 라이프 스트레스가 이러한 기관의 어떤 취약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펀더멘털한 벌러러블 팩터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들이 연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리 라이프 스트레스는 브레인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코그니션 그리고 GI 펑션에도 영향을 주면서 약물 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그런 취약한 요인이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런 취약한 환경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프로텍티브 팩터가 보호인자가 충분히 좋다면 트라우마나 벌러러블한 팩터를 극복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취약한 요인과 보호인자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사이콜로지컬 팩터 평가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올 때 정신과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우울증으로 진단된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우울증 자가 진단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런 설문지를 해보기는 하는데 사실 명확하게 좀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스트레스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단 솔루션에 바이오마커를 포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한 거냐, 이게 병이냐, 약 먹기 시작하면 끊지 못한다는데 이러한 편견과 두려움을 좀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이오마커를 포함시킨 진단의 객관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마인즈내비를 개발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진단이 되면 치료 제한을 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심리상담 치료가 또 병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심리적인 상담만 가볍게 받아도 되는 정도의 상황인지 또 심리 치료를 할 때는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과 전문가가 반복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디지털 치료제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으로 기술 사업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인즈내비는 심리지표 평가와 바이오마커 평가를 종합한 그런 최초의 우울증 진단 솔루션이 되겠고요. 여기서 반복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한 표준화된 그 에비던스 베이스드 사이코세라피 인터벤션은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보급하는 것을 저희 회사의 주된 프로덕트로 지금 준비해서 기술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창업했고 현재 창업 6년 차가 됐는데 현재까지 총 투자 금액은 107억 정도의 투자 금액을 받아서 기술 사업화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즈내비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진단평가에서 가장 부족한 바이오마커, 현재는 심박변이도와 뇌파 정도가 일부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타액 셀라이버의 코티졸과 DHA를 분석을 하고 치료에서 가장 부족한 사이코 에듀케이션 스킬 트레이닝을 디지털 치료화한 것이 저희 주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인즈내비는 정신건강 진단 분석 프로그램인데 심리지표와 신체지표를 합쳐서 정신건강 신호등으로 파란색과 노란색은 우울증이 없는 상태, 주황색과 빨간색 등이 켜진다면 우울증이 있어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렌지와 빨간불이 켜진 분들을 대상으로 치유 포레스트라는 교육 훈련을 하게 될 텐데요. 치유 포레스트는 장수아 소장님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저는 오늘 마인즈내비를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이 시간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로 하면서 이제 개인별로 그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줘야 될 개별적인 내용을 좀 더 짧은 시간에 전문 상담사가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이제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인즈내비 안에는 프로브라는 심리 검사가 있고 타액 호르몬 분석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유 포레스트라는 디지털 치료를 거쳐서 카운셀링을 사이코세라피로 좀 더 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리평가 설문지로 지금부터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프로브라는 심리평가지는 프로텍티브 팩터와 벌러러블 팩터를 함께 평가하는 설문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MPI나 SCL, INTR처럼 다양한 증상들을 평가하는 배터리 묶음으로 구성한 것인데요. 기존의 단면적인 우울증상과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는 평가 도구에서 좀 벗어나서 정신건강에 취약한 요인, 즉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애착의 불안정성, 마음의 헤아리기의 어려움 등을 평가를 하고 그것을 대응해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인자인 리질리언스를 함께 평가하는 이런 6가지 영역을 함께 평가하는 심리평가 도구 묶음이고 2024년에 한국심리학회에서도 유효한 도구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년 마음건강 증진 사업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해봤고요. 프루브 검사 설문지가 새로운 설문지로서 만족스러운 평가 내용이 들어있고 평가 내용을 들어본 결과도 본인의 마음의 상태를 잘 반영해 주는 것 같다라는 설문지 검사를 받아봤던 청년 임상군도 만족을 했고 이것으로 설명을 한 위촉 상담사들도 다시 사용하고 싶은 도구다라고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인즈내비는 현재 이 프로브 검사의 심리 설문지하고 타액 호르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타액 호르몬 분석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상 후 한 번, 기상 직후에, 그 다음 기상 후 30분, 기상 후 60분에 2ml씩의 타액을 수집을 해주시면 되고 취침 전에 한 번 더 타액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금요일날 밤이나 토요일날 밤에 자기 전에 한번 침을 모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3번의 침을 모아달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타액을 모은 것을 저희가 지금은 받아서 엘라이자 분석 방법으로 코티졸과 DHA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이제 POCT라는 현장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농도 측정 방법으로 발전시켜서 보다 빠르게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리지표 설문지와 타액 속에 있는 호르몬 농도를 분석해서 타액의 코티졸과 DHA가 모두 다 정상 범위면 건강한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갖고 있는 부신피질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능력이 정상인 상태이고요. 이것이 모두 다 정상 범위보다 높아져 있으면 급성 스트레스기, 여기서 DHA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고 코티졸 농도까지 떨어진 7단계로 가면 부신피질의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소진된 그런 만성 피로 증후군 단계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지표와 타액 호르몬의 스트레스 단계를
포함시켜서 건강한 사람들을 그린 존으로 분류하고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옐로우 존, 그 다음에 우울증이 시작된 분을 오렌지 존에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증 우울증이 있는 분들을 레드 존에 분류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으로 환자분들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류 알고리즘을 가지고 2022년에 첫 번째 예비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1단계에서 이 취약한 인자와 보호인자를 평가하고 밸런스를 평가한 다음에 우울증과 자살 위험성을 평가해서 심리 지표만으로 프로브 리절트를 정상 단계와 주의한 단계, 그다음 위험한 단계로 나누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타입 호르몬 분석을 포함시켜서 이 3단계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린군이 아침에 코티졸 농도의 상승, 그리고 이제 총합과 상승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아침에 코티졸 농도가 높다라는 걸 확인했고, 어린 시절의 차일드हु드 익스피리언스의 부정적 경험이 많은 분일수록 아침 코티졸 분비량의 합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탐색 임상 식약처에 임상시험 신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똑같이 3단계의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마인즈 내비를 분류하는데, 3단계가 아닌 정상과 주의가 필요한 경계에 있는 아직 우울증이 진행되지 않은 노멀 그룹과 그 다음에 마일드한 우울증부터 시비어 디프레션까지 진행된 디프레션 그룹으로 크게 보면 두 단계를 분류하는 이런 우울증 진단 평가 솔루션을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정신과 의사가 진단한 것과 마인즈 내비가 진단 분류한 것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탐색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에서는 우울증 환자 35명은 모두 다 오렌지 또는 레드군으로 분류해서 민감도 100%를 보였고요. 건강대조군은 총 12명이 참여했었는데 그 중에 11명이 그린이나 옐로우가 나와서 우울증이 없다고 나왔고, 1명이 우울증이 있는 분류 결과가 나와서 특이도는 91.6%입니다. 타입 호르몬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한 44% 정도의 우울증 분류에 대한 민감도가 있었다는 걸 보면, 이제 저희 심리지표가 포함된 거긴 하지만 보다 높은 정확도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였고, 타입 호르몬으로 본 스트레스 대응 단계 분석만으로 본다면 비슷한데요. 우울증 환자 중에는 약 44% 정도가 부신 피로기에 해당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비율로 부신 피질의 기능이 아직은 정상인 사람들이 나와서 이분들을 합쳐놓으면 부신 피질의 기능이 전체 대조군과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저희도 알게 됐고, 근데 건강대조군은 보시면 약 3분의 2가 부신 피질의 기능이 정상이고 한 5분의 1 정도의 비율로 그 부신 피질의 기능이 소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년 동안 확증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건강대조군이 너무 적게 모였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이쪽을 많이 늘리도록 해서 82명을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우울장애 환자들은 비슷하게 36명을 모집을 해서 마인즈 내비를 시행해 봤는데요. 역시 우울증 환자들은 36명 중에 35명이 우울증으로 진단이 됐고, 1명만 옐로우 그룹 아직 비우울증 전 단계인 상태로 진단이 분류가 되어서 97.2%의 민감도를 보였습니다. 건강대조군 역시 82명 중에서 78명이 그린 또는 옐로우 존이 나와서 우울증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4명이 오렌지 존으로 분류돼서 가벼운 우울증이 시작된 단계로 보여서 특이도가 95.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정도의 민감도 특이도를 보이면서 지금 인허가를 위한 마지막 데이터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타입 호르몬 검사 결과를 보시면 비슷한 프로파일인데요. 3분의 2가 부신피질의 기능이 정상이고, 건강대조군에서 약 5분의 1 정도가 부신피질의 소진 단계가 있었는데, 이 부신피질의 소진 단계에는 44%로 늘어나고, 건강한 부신피질의 기능을 갖고 있는 군은 우울증군에서 역시 66%에서 44% 정도로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서 이 두 군 간의 분포의 카이스퀘어 검정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 아침에 총 코티졸 분비량, 코티졸 각성기 반응의 분비량도 낮고, 코티졸과 DHA 비율도 낮은 편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코티졸 총 변화량도 우울증 환자에서 낮아져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현재 식약처의 최종
허가를 위한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했고 1차 보완 요청 의견이 와서 2월 말에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서비스가 진행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그 서비스 플로우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상담센터에서 마인즈네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상담사가 고객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코드가 생성됩니다. 프로브는 문자로, 타입키트는 주소로 발송됩니다. 설문조사 링크를 클릭하고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작성한 주소로 키트를 수령합니다. 타액은 총 4회 채취해야 합니다. 타액 채취를 하는 시간은 당일 밤 9시 취침 전, 이게 기상 직후, 기상 후 30분, 기상 후 60분입니다. 타액 채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액 채취 전 가볍게 물로 입을 헹굽니다. 깔때기를 튜브에 꽂고 가래 등이 포함되지 않게 2cc 이상 채취합니다. 튜브에서 깔때기를 분리합니다. 튜브에 뚜껑을 닫아줍니다. 채취 후에는 냉동 보관합니다. 수거 시에는 실온에 두어도 됩니다. 타액 분석센터에서 분석 후 결과를 상담센터로 전송합니다. 상담센터에서 타액 분석센터로부터 받은 분석 결과를 추가해 결과지를 생성합니다. 결과지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서 알 수 있으셨겠지만 전체적인 설문지 과정은 모바일 링크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또는 집에 있는 PC를 통해서 설문지 답변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 마인즈네비에 들어있는 프로브 설문지 검사의 항목은 140 항목의 설문 항목이 들어있고 보통 한 20분 정도 내외로 설문지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타액은 집에서 취침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3번의 타액을 수집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다시 수거를 한 후에 현재는 엘라이자라는 분석 방법을 통해서 호르몬 농도를 측정하고 그 호르몬 값을 저희 서버에다 입력을 하면 설문지 결과와 함께 타액 호르몬 검사 결과가 나와서 최종적인 마인즈네비의 정신건강 신호등이 나오게 됩니다. 타액 채취로 코티졸 DHA를 분석해서 현재 스트레스 정도 및 지속 기간을 알아보고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타액 호르몬 분석을 이용한 이유는 집에서 간편하게 키트로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입원해서 체열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환자들에게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신 피질의 기능 상태를 총 9단계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고 남녀, 성별별로, 연령별로 정상 범위를 데이터를 저희가 1,700명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어서 이 부분으로 스테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타액 호르몬 분석 키트가 실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취침 전, 그리고 기상 직후, 기상 후 30분, 기상 후 60분에 각각 4개의 튜브를 깔때기를 통해서 2cc씩 수집하시고 그것을 냉동 보관하였다가 택배 상자에다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수거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타액 호르몬 분석이 혈액보다는 훨씬 더 프리 코티졸과 프리 DHA 레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집에서 침을 모으는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린 멘탈 헬스 스테이트는 심리 요인과 신체 요인이 모두 정상인 상태이고요. 옐로우 스테이트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변화해 있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상태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단계라고 볼 수 있어서 종합심리평가에서는 정상인데 타액 호르몬이 정상 또는 관심 단계에 있는데 타액 호르몬도 정상일 경우에는 이제 이 관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옐로우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또는 정상인 심리평가 단계인데 스트레스가 급성기에 있다면 이런 분들은 옐로우 단계로 저희가 분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부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감이 생기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경우로 봐서 종합심리평가는 경계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서 타액 호르몬 분석도 스트레스에 의한 부신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가 오렌지가 되겠고요. 레드 스테이트는 종합심리평가에서 경계 또는 위험 단계가 나오면서 타액 호르몬 분석이 만성적 스트레스로 부신 기능 소진 상태가 되어 있는 한 예가 될 수 있고
있고 이렇게 호르몬 분비 축에 이상이 오면서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할 수 있는 오렌지와 레드, 특히 레드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서 평가와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라고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바이오마커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해서 좀 더 정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발전시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결과 보고서 아까 14페이지짜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것은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과 임상심리 전문가와 연구팀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최초 첫 번째 페이지는 아무개님은 우울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오렌지나 레드가 나온 겁니다. 반대로 그린이나 옐로우면 우울증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우울증이 시작된 것은 아직 아닌 것으로 보겠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최종 결론으로 하나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도출한 근거 지표로 심리 지표에는 총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세부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또 호르몬 지표는 정상과 낮음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요 결과에 대한 다시 한번 그래프를 설명하는 것이 마음 신호등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레드 위험한 상태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심리 지표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고 호르몬 지표는 정상인 단계. 이렇게 해서 심리 지표와 호르몬 지표로 스트레스 대응 단계를 나눠서 보여주는 것이고 코티졸 DHA 레이쇼에 의해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는 세부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리 지표의 결과 세부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울증은 어느 정도 점수에 해당하는지, 애착 유형은 안정형인지 불안정형인지, 불안형 중에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살 위험성은 낮은지, 주의가 필요한지, 높은지, 그 다음에 성장기 부정적 평가 경험은 이 파란색 범위가 정상 범위인데 초록색 범위를 넘어서서 그 옅은 주황색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성장기 부정적 경험이 그 카테고리에서 유의하게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서 이분의 경우에는 성장기 부정적 경험 중에 정서적인 학대와 따돌림의 경험이 평균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르몬 지표는 보시면 코티졸과 DHA에서 이 초록색 영역이 정상 범위인데 코티졸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각각의 시간별로 알 수가 있고요. DHA는 아침에 총 30분 동안의 분비량을 가지고 정상인지 증가되어 있는지 감소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 내용을 종합한 최종 결과가 앞에 제시되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이 뒤에 14페이지로 이제 요약되어서 정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인즈내비 솔루션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추가 연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마커는 코티졸과 DHA를 저희가 쓰고 있지만 마인즈내비 결과를 통해서 항우울제를 어떻게 선택하고 치료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플록세틴의 경우에는 투여한 후에 이 코티졸 분비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연구한 실험이 있고요. TCA 계열들은 약을 투여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그런 코티졸 분비 프로파일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TCA는 이제 코티졸 분비량을 떨어뜨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우울증과 불안증 환자들한테 안티디프레센트를 사용할 때 SSRI 계열들은 코티졸 분비량을 늘려주는 그래서 부신피질의 피로 기능을 이제 회복시킬 수 있는데 이 TCA 사용한 사람들은 보시면 아침 코티졸 각성기 반응이 이쪽에만 지금 없는 거로 동그라미의 점선으로 나오는 분들이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에 코티졸 각성기 반응이 사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CA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이런 만약에 HPA 액시스 펑션의 하이포 액티비티가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사실 대부분은 지금 SSR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도움이 되겠냐 하겠지만 아직 이 부분은 충분히 연구가 된 것이 아니라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신피질의 피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항우울제가 가장 빠른 회복 효과를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연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바이오마커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36개의 지표를 가지고 우울증을 전문가의 알고리즘 예측한 거를 테스팅을 하고 그 러닝하지 않은 그런 모델 그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돌려보고 정확도를 측정해 봤는데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만든 그 알고리즘과 일치하게 예측하는 비율들이 86%에서 98% 정도로 4단계 분류는 86%, 2단계 우울증이 이다 아니다로 분류하는 데는 98%로 이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점점 더 정밀도를 높여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 인공지능이 저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36개 지표 중에서 어떠한 지표가 우울증 진단에 가장 중요한 그 지표였는지를 피처 셀렉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울증 점수의 합이고 두 번째가 자살 위험성 점수의 합이었다라는 것은 임상적으로 당연히 동의가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여기서 바이오마커의 위치가 한 세 번째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아침에 코티졸 분비량 합이 세 번째로 중요한 우울증 예측 인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공지능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다른 바이오마커들을 더 추가했을 때 어떤 바이오마커가 이런 우울증 예측에 가장 높은 위치에서 차지하고 있을까를 연구하는 데도 마인즈내비는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 캔디데이트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봤는데 이제 뉴로인플라메이션 마커들이 많이 리뷰 아티클에서 언급되고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펑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코티코이드 리셉터 폴리몰피즘과 에피제네틱 체인지 같은 제네틱한 팩터들도 되고 뉴로이미칭 마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무궁무진한 바이오 마커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과연 우울증 예측과 자살 위험성 예측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의 딥러닝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가장 임포턴트한 피처를 찾아내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우울증이 가장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정신질환이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나 우울증이 시작된 분들을 빨리 찾아내서 이런 레드나 오렌지 그룹에 있는 분들을 찾기 위해서 마인즈내비를 활용하고 그분들이 옐로우나 그린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약물 치료와 함께 정서장애 치료 소프트웨어인 치유포레스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인즈내비와 치유포레스트를 개발하였고요. 마인즈내비는 올해 상반기, 치유포레스트는 올해 하반기에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급해드리고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출발점이 되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마인즈내비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마인즈내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정신건강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살아가는 동안 10명에서 한두 명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재택진단 보조 솔루션 마인즈내비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장소에서 간편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울증에 대한 다면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심리평가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인즈내비는 심리지표와 생체지표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세계 최초로 우울증의 선별에 객관적인 생체 바이오마커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프루브 검사. 프루브 검사는 주식회사 마인즈 AI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R&D를 통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공동 개발한 평가 척도입니다. 여섯 개의 하위 영역을 통해 우울증의 증상뿐 아니라 보호, 취약 요인의 균형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마음속의 정신건강을 이루는 요소들에 대해 알 수 있고 이는 질병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예후 파악에 큰 도움이 됩니다. 타액 호르몬 분석. 기존의 정신건강 평가의 주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손쉽게 자택에서 침을 모아서 우울증 선별 진단에 이용했습니다. 타액을 수집하여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DHEA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으로 측정하여 객관적 스트레스 대응 능력 지표를 정신건강 평가에 함께 활용합니다.
객관적 생체 지표와 다면적 심리 상태를 통합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4단계 신호등 결과로 제시하는 마인즈내비 심리평가 소프트웨어. 마인즈내비는 임상시험을 통해 주요 우울 장애를 선별하는 의료기기로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인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심리상담사가 만든 솔루션을 통해 내 마음속 상처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극복하는 발걸음을 시작해보세요. 마음을 치료하는 전문기업 마인즈 AI. 인류의 건강한 정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